한 탈북민의 증언이 국제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북한 최악의 정치범 수용소로 알려진 요덕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였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나 자란 그가 평양으로 이송되던 중 감시망을 뚫고 탈출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날 그가 본 광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는 평양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을까요? 저는 그 생존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꽃제비 채널은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덕에서의 28년 그리고 그 후의 삶.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1984년 함경남도 요덕군 완평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요덕 15호 관리소. 그곳이 제 고향이자 감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양에서 무역성 간부로 일하다가 숙청당했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따라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북한에서는 연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3대가 처벌받는 것이죠. 저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수용소 안에서의 삶은 인간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5시에 기상해서 밤 10시까지 노동했습니다. 탄광, 벌목, 농사. 계절마다 이름 바뀌었지만 고통은 똑같았습니다. 배급은 하루 옥수수 200g. 그마저도 제대로 나올 때가 없었습니다. 저는 나무 껍질과 풀뿌리로 배를 채우며 자랐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은 신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곧 법이었고 그들의 구타는 일상이었습니다. 생활총화 시간에는 서로를 고발해야 했습니다. 동무가 밤에 무슨 말을 했는지, 누가 옥수수 알갱이를 주었는지. 고발하지 않으면 자기가 의심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감시하며 살았습니다. 2012년 봄, 갑자기 제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강철민, 평양으로 이송한다. 28년 만에 처음 듣는 평양이라는 단어. 왜 저를 평양으로 보내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이송 차량은 낡은 군용 트럭이었습니다. 저 말고도 5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요덕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손목에 수갑을 찬 채 트럭 짐칸에 실렸습니다. 2명의 보위부 요원이 총을 들고 우리를 감시했습니다. 트럭이 수용소 철조망을 빠져나갈 때 저는 난생 처음 바깥 세상을 봤습니다. 28년 동안 철조망 안에서만 살았던 제게 그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산이 보였습니다. 진짜 산. 나무가 빽빽한 산. 수용소 밖에는 이렇게 나무가 많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길가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옷을 입고 걷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저는 그들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저것이 자유로운 사람들의 모습인가? 그들은 감시를 받지 않고 길을 걷는 것인가? 한 마을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옥수수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냥 옥수수 하나를요. 그 아이는 그것을 베어 먹으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용소에서는 옥수수 알갱이 하나를 줍다가 걸리면 구타당했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는 옥수수를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인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28년 동안 인간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 제 안에서 무언가를 깨웠습니다. 분노였는지 슬픔이었는지 아니면 희망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평양에 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사람을 슬쩍 쳐다봤습니다. 박영수라는 동무였습니다. 그는 저보다 5살 많았고 수용소에서 함께 탄광 노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5명 중 누군가는 보위부 밀고자일 수 있었습니다. 수용소에서 그런 일은 흔했습니다. 탈출을 계획하는 척하다가
동조하는 사람을 고발하는 것. 그렇게 형을 줄이거나 배급을 더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트럭이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낮 12시쯤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보위부 요원들이 트럭을 세웠습니다. 10분 쉰다. 누구도 움직이지 마라. 그들은 트럭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짐칸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박영수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동무, 지금 도망치지 않으면 우리는 죽소.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동무들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소. 하지만 말할 수 없소. 누가 밀고자인지 모르니까. 그 순간 다른 수용자 하나가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김일성이라는 이름의 남자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를 고발할 것인가, 아니면 모른 척할 것인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평양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어쩌면 처형당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다시 철조망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오후 3시쯤 찾아왔습니다. 트럭이 다시 멈췄습니다. 산길이 험해서 차가 고장난 것이었습니다. 보위부 요원 한 명이 차 밑으로 들어가 뭔가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총을 들고 우리를 감시했습니다. 박영수가 제 손을 살짝 쳤습니다. 신호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목의 수갑은 여전히 채워져 있었지만 발은 자유로웠습니다. 야, 거기 너. 보위부 요원이 한 수용자를 불렀습니다. 와서 이거 좀 잡아봐. 김일성이 일어나 차 쪽으로 갔습니다. 이제 우리를 감시하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박영수가 갑자기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동무, 저 사람이 도망갑니다. 그는 엉뚱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순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찰나 박영수가 뛰어내렸습니다. 저도 반사적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8년 동안 감금당했던 다리가 이제야 진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욕설과 고함이 들렸습니다. 또 한 발의 총성. 저는 산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나무가 제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돌에 발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박영수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아직은. 한참을 뛰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뒤에서 추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들은 군견을 풀었습니다. 박영수가 말했습니다. 물로 가야 하오. 개들이 냄새를 못 맡게. 우리는 계곡을 찾아 내려갔습니다. 손목의 수갑이 거추장스러웠지만 벗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발 아래 돌이 흔들렸고 저는 굴러 떨어졌습니다. 박영수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포기하면 우리는 끝이요. 밤이 됐습니다. 우리는 계곡물에 몸을 담근 채 숨어 있었습니다. 5월이었지만 산속물은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이빨이 딱딱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보위부가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있다. 누군가의 외침. 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도망자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총소리가 여러 발 울렸습니다. 그리고 비명.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김일성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동무였을까? 박영수가 속삭였습니다. 지금 움직여야 하오. 저들이 저쪽에 정신 팔린 사이에. 우리는 물에서 나와 반대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추위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박영수가 말했습니다. 저기서 옷과 음식을 구해야 하오. 이 수용소 옷을 입고 다니면 바로 신고당하오.
우리는 마을 뒤편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한 집 마당에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담을 넘어 옷 2벌을 훔쳤습니다.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채로. 그때 개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수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뛰시오. 우리는 다시 뛰었습니다. 뒤에서 도둑놈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주일을 숨어 다녔습니다. 낮에는 숲속에 숨고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풀과 나무 껍질을 먹었습니다. 수용소에서 배운 기술이었습니다. 어떤 풀은 먹을 수 있고 어떤 풀은 독이 있는지. 수갑은 돌로 두드려 결국 부러뜨렸습니다. 손목에서 피가 났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박영수가 말했습니다. 중국으로 가야 하오. 북한 어디에도 우리가 숨을 곳은 없소. 저는 알았습니다. 두만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죽음의 행진이었습니다. 두만강까지 가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기차에 몰래 올라타기도 하고 산길로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옥수수를 주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쫓아냈습니다. 박영수는 말을 잘했습니다. 우리는 탄광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가족을 잃었소. 이제 친척을 찾아가는 길이요. 사람들은 동정했습니다. 6월 말 우리는 마침내 두만강에 도착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강물은 생각보다 얕았습니다. 가뭄 때문이었습니다. 박영수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돌아갈 수 없소. 국경을 넘는 순간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이 아니오. 저는 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수용소에서 태어나 수용소에서 죽을 운명이었던 사람. 이제 저는 그 운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을 건넜습니다. 물은 허리까지 찼습니다. 강 중간쯤에서 저는 멈춰 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이 보였습니다. 제가 28년을 산 곳. 제 어머니가 죽은 곳. 하지만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제 조국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이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박영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동무, 우리는 해냈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중국 공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뛰었습니다.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한 조선족 마을에서 우리를 숨겨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 선생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브로커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돈이 없으니 일단 숨어 지내세요. 우리는 그 집 창고에서 석 달을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행 루트가 열렸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2013년 초 하나원을 거쳐 정착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너무 많은 빛, 너무 많은 소리, 너무 많은 자유. 저는 밤에 불을 끄고 자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수용소에서는 언제나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지금 저는 작은 공장에서 일합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손으로 하는 일은 잘합니다. 수용소에서 배운 것입니다. 월급을 받으면 저는 제일 먼저 밥을 사 먹습니다. 그냥 평범한 밥, 쌀밥. 수용소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밥. 박영수 동무는 지금 부산에 삽니다. 우리는 가끔 전화합니다. 동무, 우리는 진짜 살아남았소. 그가 말합니다. 우리는 진짜 인간이 됐소.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저는 이제 인간입니다. 이름이 있고 권리가 있고 꿈이 있는 인간입니다. 가끔 어머니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는 제가 12살 때 수용소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굶주림과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기억합니다. 철민아, 너는 살아남아야 한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어머니. 탈북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진짜 삶의 시작.
저는 지금도 가끔 악몽을 꿉니다. 다시 철조망 안에 갇힌 꿈. 하지만 눈을 뜨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이라는 것을. 저는 자유롭다는 것을. 여러분, 북한에는 아직도 요덕 같은 수용소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제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널리 알려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꽃제비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